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미쳤다. 자원 세계 1위라고? 하버드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라던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하버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롤모델이야. 그러자 중국 유학생이 비웃었습니다. 자원도 없으면서 무슨 경제 강국입니까?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내민 단 한 장의 보고서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순위가 단숨에 뒤집힌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자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석유보다 값진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조지 맥클린.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책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연구해 온 석좌 교수입니다. 저는 세상을 냉철한 숫자와 데이터로만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제 하버드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막 발표한 한국의 최신 무역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유학생이 제 데이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자원도 없는 한국이 무슨 경제 강국이라는 겁니까? 제 동료 교수이자 자원 경제학의 신봉자인 데이비스가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도발은 제 내면의 의심을 그대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물리적 자원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숫자를 부풀려 신뢰를 만들어내는 나라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결론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과 데이비스의 동조에 저는 제 연구 목표를 다시금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재방문할 가치가 있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 하는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국제정책학자인 저를 부산국제경제포럼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데이비스 교수 역시 공동연구자 자격으로 초청 명단에 올랐더군요. 그는 그 나라가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대체 뭔지 내가 직접 가서 그 허상을 밝혀주겠네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린 우리가 처음 마주한 부산의 풍경은 묘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산업항의 무게감과 영화제의 화려한 활기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네요. 도로 위 차량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정확히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효율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통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는 로비에 울려 퍼지는 기계적인 안내음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교육받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저는 잠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습관 같았습니다. 제 노트북 속에는 자원, 시장, 효율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연구의 핵심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호텔에 이르는 동안 제 눈에 보인 것은 효율이 아닌 신뢰하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데이터의 틀로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며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질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바로 그 주, 제 하버드 연구실 조교로부터 긴급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신 OECD 보고서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제 연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내준 보고서 파일을 열어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공공행정 신뢰지수 10위권 진입. 이것은 제 모든 데이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으로 세계의 평가를 받는 나라라니 믿기 어렵군. 하지만 그 보고서의 단 한 줄은 제 오랜 오만의 방향을 바꿀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라면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손에는 이미 부산, 서울, 인천항, 그리고 국정감사 참관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 밖의 고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출근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밀치거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일상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OECD 보고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시민 질서 의식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였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데이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표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통계보다 생활이, 숫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는 나라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와 저는 명동 근처에서 회의 장소를 찾지 못해 잠시 헤매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은 지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네요.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황하며 지도를 내밀자 그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여기는 설명하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마침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같이 가시죠. 저는 그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미뤄가면서까지 저를 회의장 입구까지 정확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데이비스가 제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조지, 감동받을 것 없네. 저것도 관광객을 위한 잘 짜인 친절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메모장에는 새로운 항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경제적 효율보다 더 강력한 자원, 바로 사람의 신뢰. 그것은 제 연구 인생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도나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DNA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서울시의 캠페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 자율 정시 캠페인, 10년째 성공적으로 유지라는 제목이더군요. 이것은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질서의 성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습관.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명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차가운 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데이비스의 조롱에도 그 정의라는 한국적 가치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인 감정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질서를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스가 턱짓으로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한 여성이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과 지갑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10분 넘게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데이비스가 비웃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둑이 없거나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로군. 저는 그 노트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데이비스, 그 물건의 가치보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겠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선행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보편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메모장에 자원이라는 단어 옆에 신뢰라는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한국 체류 3일째.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국회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일정에 참관인으로 참석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국정감사라니 행정의 투명성을 검증한다는 바로 그 절차 말입니까? 저는 흥미 반, 회의 반의 감정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모두가 엄숙했지만 그 어디에도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관계자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료의 이 부분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곳은 상대를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검증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교수님, OECD가 발표한 올해의 공공행정 신뢰지수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서류 하나, 숫자 하나라도 더 정확히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기록의 누적이다. 제 근처에 앉아 있던 효율성만을 신봉하는 기자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회의 방식이 아닌가.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군. 그것은 제 하버드 강의실에서 들었던 자원 중심, 논리와 정확히 같은 맥락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동의하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율이란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형 신뢰가 만들어내는 경제학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의 모든 일정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회의가 잠시 지연되자 청중을 향해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국민의 귀중한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확고한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국회 기록관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국민 누구에게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신뢰를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죠. 그 말은 제 머릿속의 모든 정치 경제학적 전제들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시민의 단단한 신뢰가 이 거대한 제도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석 한쪽에서 제 하버드 강의실에서 들었던 그 냉소적인 목소리와 똑같은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건 전부 쇼에 불과해. 자신들이 이렇게 투명하다고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지. 그 자원 중심 논리가 이곳 한국의 국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보좌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에 날아와 깊이 박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란 투명성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습관이다. 다음 일정은 데이비스와 함께 경기 수원의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중심지였죠. 데이비스는 이제야말로 진짜 숫자를 볼 수 있겠군. 불량률 데이터는 절대 속이지 못하니까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거대한 자동화 설비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수백억 원짜리 전체 라인이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데이비스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거 보게, 조지, 결국 사고가 터졌군.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신뢰의 실체야. 관리자가 당황하며 뛰어갔고 라인을 세운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 미쳤나? 그 젊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상 0.001%의 오차 변수가 감지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 전체를 재점검하게. 데이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고작 그 0.001% 때문에 이 비싼 라인을 세웠다고. 젊은 직원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0.001%가 저희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이 공장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효율보다 책임이,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원을 압도하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 기백에 눌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황리에 개막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만났던 한 기술자가 TV 화면을 보며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저기 보십시오. 교수님, 영화제 운영도 꼭 우리 산업 현장처럼 돌아갑니다. 정확하지만 따뜻하게 말이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산업도 예술도 결국 정시에 해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감시도 없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작업을 꼼꼼히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문화이자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떤 기술보다 오래 지속된다. 공장 한쪽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장인의 말이 제 가슴에 미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장 같은 것도 필요 없었지. 말 한마디면 그게 곧 약속이었어요. 그의 말은 이 나라의 산업화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켜온 민족의 약속 문화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했습니다. 잠시 충격에서 벗어난 데이비스가 어떻게든 흠을 잡겠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가 너무 느립니다. 이건 명백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그 장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에 데이비스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공장 외부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작업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누구 하나 자신의 일을 대충 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기록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신뢰는 결코 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신뢰야말로 데이비스의 자원 논리를 깰 수 있는 핵심 증거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산업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준비했던 연설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은 저 빛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열광적인 환호가 아닌 조용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신뢰라는 단어에 꽂힌 채 저는 한국의 해양 경제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거대한 화물선들이 거대한 항구 안으로 질서정연하게 오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바다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항만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도보다 신뢰가, 혼잡함보다는 연결 그 자체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바다 철학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제게 보고서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인천항의 지난 15년간 물동량 변화를 기록한 보고서였습니다. 교수님, 여기를 보시죠. 인천항의 물동량은 15년 전보다 18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고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의장 벽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작은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만난 한 젊은 항만 직원이 그 배너를 보며 말하더군요. 저희에게 바다는 단지 무역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존엄의 상징입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단순히 자원을 실어 나르는 경제의 통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청 직원의 그 말은 연결이 곧 부가 된다는 새로운 개념의 단초였습니다. 오름의 힘이 차가운 물류 시스템에도 뜨겁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뉴스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산 신항,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스마트 항만 완전 가동. 이것은 단순히 환경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포용하는 그들의 확고한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만난 노년의 선장님은 주름진 손으로 그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와도 말없이 서로 기다려줬어요. 그게 바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었지.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신뢰를 지키는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단순한 물류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해외 언론의 논조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 감정으로 항만을 운영한다. 효율성보다 상징에 집착하는 나라. 그 기사를 읽던 한국 항만청의 직원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철학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사에 회의장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제 연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는 요르단 아카바항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형 항만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협력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항만이 어느 도시, 어느 항구에서도 동일한 질서와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천항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역이 같은 철학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 노트에 한 문장을 힘주어 남겼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원의 개념을 바꾸었다. 이제 부는 소유가 아닌 연결에서 나온다. 인천항을 떠나며
저는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속에서 수천 년간 이어진 한국의 신뢰의 철학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시민공원에서 국화꽃을 놓으며 선배를 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부심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세계 도시 청결도 1위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은 드러남이 아닌 지속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소리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외국 언론이 과하게 순종적이라고 오해하자 한 기자가 순종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년의 작업자는 예전엔 그냥 도왔는데 요즘엔 시스템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한 관리는 신뢰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며 효율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며칠 뒤 정부 청사 앞 국화 헌화식에서 시민들은 순직 공무원을 기렸습니다. 저는 한국 국회에서 신뢰 경제에 대해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에 서자 이 나라가 철학을 논할 준비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발표 직전 한국 OECD 무역 투명성지수 2위라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의의 부활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정거래 담당자는 우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이 아닌 문화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외국 언론이 감정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법에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 부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방청석에 놓이는 옛날엔 빚진 이웃도 밥부터 줬습니다. 그게 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이 아닌 신뢰를 거래한다는 말은 한국형 연결지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토론에서 한 학생이 정과 정의의 공존을 물었습니다. 저는 나도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한국이 답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세계은행 한국형 경제회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세계해양 사상포럼에 초대되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존경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해양데이터 체계 국제회사기구 표준 채택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철학은 좋지만 돈이 문제라고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외신 헤드라인도 한국식 신뢰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기술자는 아버지는 바다가 사람을 믿게 만든다고 하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 발표 차례에 요르단 아카바항 비교 연구를 띄웠습니다. 한국 항만의 협력 효율성은 2.5배 높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닌 운영 철학의 차이입니다. 학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UN 한국 주도 해양경제헌장 공식 발효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것이 세계의 기준이 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한국형 연결지수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단상에는 자원보다 연결이 부를 만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직전 세계은행 KCI 신뢰경제 모델 공식 승인 속보가 터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준으로 신뢰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한 대표가 너무 추상적이다. 어떻게 증명하나라고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숫자가 아니라 행동이 증명합니다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당당한 대답에 청중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곧이어 태풍 피해를 입은 어촌 마을 영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어선을 복구하며 한 노인이 우리는 그저 이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연결이 따뜻한 정의 실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외신들은 OECD 무역투명성지수의 KCI 정식 항목 신설을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기사에는 신뢰를 경제 변수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식이 구조이자 표준이며 세계 경제의 교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한국은 자원을 교환한 게 아니라 신뢰를 순환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세계정책 포럼 단상에 섰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자원, 신뢰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강의실의 도발을 언급하며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갔고 경이로운 증거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발표 직전 한국 UN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의장국 선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데이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한국을 거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감상적으로 바꾼 겁니까? 라며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데이비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나는 0.001%의 오차로 라인을 멈춘 직원과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원 중심 방식이 세상을 살려낸 적 있습니까? 제 질문에 데이비스는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국 공공데이터 투명성 제도, OECD 표준안 통과 속보가 터졌습니다. 그들의 운영 철학이 세계 표준이 된 것입니다. 폐회 직전 사회자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한 나라가 방향을 바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미국의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형 운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까? 곧이어 한국형 해양 경제 헌장이 아시아와 남미 14개국에 동시 채택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철학이 법이 되고 원칙이 규범이 된 것입니다. 각국 공문서에는 경제는 자원이 아닌 신뢰의 흐름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이제 세계의 기준은 한국의 신뢰 방정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몇몇 서구 언론이 지속 가능할까라며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은 아직 운영의 힘을 모르는군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한국의 운영 철학은 구조적 신뢰를 강화한다는 문장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경제 뉴스의 책임과 신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그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바다 경제 철학, 유네스코 인류 지식유산 등재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사고방식을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난 노인이 가난했지만 밥은 나누어 먹었다. 그게 우리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울렸습니다. 한 학생이 메일로 한국이 보여준 건 시혜가 아닌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정의의 부활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버드 교과서가 자원에서 연결로라는 세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버드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 그 중국인 유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가짜 자원의 실체를 밝혀내셨습니까? 데이비스 교수도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인 학생을 바라보며 그 답은 더 이상 제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이 단상 위 스크린에 띄운 것은 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경제 지표가 아닌 단 하나의 제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4의 자원 보이지 않는 신뢰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제 하버드 강의실은 그날 한국의 국회에서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의 데이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의 질문도 맞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자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강하지 않았지만 옳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0.001%의 라인 중단과 노트북이 놓인 테이블이 바로 이 학생의 보고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중국 학생과 데이비스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냉소는 사라지고 경이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 한국 학생과 그의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과 저의 증언이 합쳐져 마침내 하나의 결론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말한 대로 한국은 강하지 않았지만 옳았다. 그 문장은 그렇게 하버드 교과서의 새로운 장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은 모든 물리적 자원의 순위를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석유보다 값진 그들의 비밀입니다. 세계정책 포럼의 결의문 마지막 줄에는 그렇게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품격은 기준이 된다. 그것은 문서가 아닌 한국이 세상에 남긴 고유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물리적인 자원에만 집착하는 중국이 결코 한국을 넘을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자원이 아닌 신뢰와 정신으로 세상을 움직인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자원이 없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그 대신 마음과 약속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옳은 길을 지켜낸 국민의 힘이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지금도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